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 급락한 5,006.2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AI 칩을 개발했으며 2015년 인수한 칩 제조업체 안나푸르나 랩스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AI 전용 칩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패션 기업들이 라이선스 브랜드를 들고 해외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이 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라이선서들이 한국과 유사한 아시아 시장의 파트너로 한국 기업을 낙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향방이 임시주주총회 표대결로 넘어가면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과 주요 주주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의결권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삼성그룹의 시가총액 500조가 깨졌습니다. 그룹 내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그룹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만전자마저 위협받고 있어서 그룹 내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랠리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어가고 있기도 하고 더불어서 연준이 중요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가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6%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목표로 하는 2%는 아직까지는 다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낙폭이 꽤나 크게 들어갔는데요. 아마존이 자체 AI 칩 개발에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AMD는 감원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향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김영민의 톡톡한 경제에서는 ASML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리포트에서는요. 비트코인에 밀리고 미국 증시에 치이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제한된 움직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상승하면서 43,958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이 소폭 빠지면서 19,231포인트 선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숨고르기 장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됐던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은 훨씬 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44%까지 치솟았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장에서 또 큰 폭으로 빠지면서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반도체가 고율 관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역이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5천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제유가는 소폭 빠지면서 배럴당 67.98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늘장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1.36% 빠졌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AI 협업 소식 들려왔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으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장에서 1.47% 하락폭을 좀 키워내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볼까요? 네, 다음 장 아마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3% 가까운 오늘장 M7 종목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해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칩을 생산하고 있고 12월 중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상승 탄력을 좀 더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한 또 다른 이슈는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또 치열한 가운데 아마존에서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웹스토어인 아마존 홀을 오픈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주로 $20 이하의 아주 저가 제품들을 판매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저가 상품 브랜드죠. 테무, 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 미국 대선일 이후로 12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조스가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4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아마존의 지난 5월 1일 분기 보고서에서 베이조스가 내년 말까지 아마존의 주식 2,500만 주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타 오늘장에서 하락했습니다. 0.82% 빠졌고요. 테슬라는 오늘장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그 전에 급등했던 때에 비해서 크진 않았습니다. 0.5% 상승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 보이는 테슬라의 수장이 이제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미 정부 효율부의 수장 역할도 맡게 된 건데요. 그는 400개가 넘는 미 연방기관을 단 99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로부터 삼촌이라는 호칭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핵심 인사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몇 가지 악재가 전해졌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6번째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일부 차량에서 주행 중 구동력을 잃고 멈추는 결함이 확인된 건데요. 리콜 대상 차량은 전체 생산 차량의 1% 정도 수준인 2,400여 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화재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현지 시간 11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의 전원이 끊기면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탑승객들이 탈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4명이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타그입니다. 먼저 리비안 살펴보시죠. 전기차 산업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독일의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안은 오늘장 13% 넘게 상승하면서 $12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리비안과 폭스바겐 그룹은 합작 투자 규모가 최대 58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규모는 50억 달러였으니까 그 규모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올리버 블룸의 CEO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리비안의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가격대와 브랜드의 차량을 국제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통합은 폭스바겐 브랜드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산하의 스카우트 브랜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카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스포츠카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참고로 폭스바겐 그룹에는 벤틀리와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리비안의 CEO RJ 스카린지 역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리비안의 소프트웨어와 전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최초의 폭스바겐 모델은 이르면 2027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스피릿입니다. 오늘장 엄청난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저가항공사 스피릿이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무려 60% 가까운 낙폭을 그려내면서 종가가 1달러 선에 멈춰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스피릿과 프론티어 에어라인의 합병 협상이 결렬된 뒤에 스피릿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회사는 현재 채권단과 건설적인 논의 중에 있고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피릿 항공의 여객기가 IT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 도미니카 공화국에 긴급 착륙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총격으로 승무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해당 항공기는 총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돼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로켓랩 살펴볼까요?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로켓랩이 3분기 매출 1억 480만 달러를 기록한 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8%의 상승폭 그려냈는데요. 이번 3분기 매출 LSEG 예측치인 1억 200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55%나 증가했습니다. 로켓랩 3분기 매출 성장의 대부분은 우주선을 제작하고 위성 부품을 판매하는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부에서 나왔습니다. 또 회사는 4분기 매출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 사이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도 시장 예측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서 로켓랩은 중형 발사체인 뉴트론의 첫 번째 발사 계약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율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넘어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400원이 뉴노멀 시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약달러를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관세와 대규모 감세 정책은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져서 강달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선시가 될 경우에 한국 수출이 감소하고 원화가 약세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1,400원 환율은 용인하는 분위기고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좀 다르게 현재 1,400원을 새로운 기준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금리에 대한 불안도 함께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의 대중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된다면 한국 수출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져서 환율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경우에 한국 수출이 347억 4천만 달러까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약달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과거부터 달러 약세가 미국 수출에 유리하다고 주장을 해온 상태고요. 주요 무역국의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향후 안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핵심 도구로 AI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와 모델 정확성이 필수라고 합니다. AI가 신약 개발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제약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이 AI 기술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그리고 신약 개발에 기여를 하면서 AI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진 모감생명과학연구소장은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함께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신약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고요. 약 3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효능 부족과 안전성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 소장은 AI가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을 하고 또 임상에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화, 충분한 데이터, 그리고 이해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AI 기반 신약 개발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데이터 부족과 기술적 제약으로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례는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 소장은 데이터 공유 문제와 AI 결론에 대한 추론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감생명과학연구소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약 1억 개 이상의 화합물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약물의 성질을 예측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의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가 미국의 베어로보틱스에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차세대 로봇 사업에서 승부수를 본다고 합니다. LG전자가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추가 투자를 하면서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적자가 지속되는 로봇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인력 파견 그리고 기술 협력 등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LG전자는 올해 초에 이미 베어로보틱스에 786억 원을 투자했고요. 추가로 700억 원에서 8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분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로봇 사업 개편을 위해서 BS본부의 일부 로봇 사업 인력을 베어로보틱스로 이동을 시키고요. 물류 로봇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선보였던 다양한 로봇 제품들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로봇 구독 사업이나 일부 고객과의 기술 검증도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BS본부의 영업 손실은 3분기에 769억 원에 달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베어로보틱스는 최근에 물류 로봇 신제품을 발표를 했고 또 베트남 시장을 신시장으로 낙점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LG전자의 이번 추가 투자와 조직 개편을 계기로 LG가 투자한 다양한 로봇 기업 간의 협력 시도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어로보틱스가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만큼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치열한 로봇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LG화학은 PVC, 고부가 제품을 늘린다고 합니다. SK케미칼과 LG화학이 저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던 이 라인들을 고부가 가치 제품 전용 설비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깊은 불황 속에서 고부가 화학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케미칼은 울산 공장의 일부 코폴리에스터 설비를 고부가 제품 전용으로 개조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폴리에스터는 환경 호르몬이 없는 친환경 소재고요. 생활용품과 산업재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여수 공장의 PVC 생산 라인 중 일부를 초고중압도 PVC 생산 라인으로 전환 중이고요. 내년 1분기부터 전기차 충전 케이블용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생산 라인 전환은 저부가 제품으로 인한 수익성 둔화를 스페셜티 제품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중국의 건설업 불황과 자체 생산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아진 이 PVC 대신에 기술 격차가 있는 고부가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와 재활용 페트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 자회사의 부진을 상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슨이 분기 최대 매출을 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NK 양강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업계가 넥슨과 크래프톤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슨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연매출 4조 원 돌파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크래프톤도 3분기 만에 누적 매출이 2조 원을 넘겨서면서 업계 2위 자리를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넥슨은 3분기에 매출이 1조 2,293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4,672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게임 업계 중에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주력 게임들인 FC,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IP인 퍼스트 디센던트의 성공적인 안착이 포트폴리오 강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시리즈의 흥행으로 매출이 7,193억 원, 영업이익이 3,2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양강 구도를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의 3N 체제, 즉 넥슨, NC소프트, 넷마블이었던 이 게임 업계는 이제는 NK, 넥슨과 크래프톤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3분기에 12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요. 넷마블도 선두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피터업은 승리 여신 니켈, 스텔라 블레이드의 흥행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는 120.4%나 급증을 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정시 그리고 우리 증시 향방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앳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어제 우리 증시를 되돌아보면 네. 정말 흐름이 참 안타깝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일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과도하게 좀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이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다 같이 힘들면 버텨볼만 합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유독 조정의 깊이가 깊죠. 대선은 미국에 있었고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전쟁은 왜 우리나라에만 지금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못한 흐름의 연속.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인덱스 펀드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4만 전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세가 받쳐줄 만한 명분이 있다면 기관은 적극적으로 샀을 겁니다. 그런데 기관도 그럼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계속 삼성전자를 받쳐주는 형국.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갑은 항상 그들보다 얇죠. 그러니까 받쳐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들의 연속인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HBM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확신에 찬 플랜 자체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짓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락 이 폭이 다른 어떤 조정, 다른 기업들의 이제 조정보다는 더 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뭐냐. 만약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바스켓으로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은 소부장주들이 아니겠죠. 중소형주들이 아닐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를 다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괜찮다. 지금의 하락은 우리가 좀 감내하고 인내하고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버텨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가지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금의 가격은 삼성전자는 우리가 여기서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자리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도 지금 그렇게 삼성전자에게는 마냥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는 현재 1,450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낙폭을 제외를 했을 때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 자체는 크지가 않다라고 내놨던 만큼 지금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낙폭에 꽤나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역시나 향방을 마찬가지로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랠리 피로감에 하락세를 또 간밤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대선 랠리, 이 트럼프 랠리 이제는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 화력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하루 쉬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이제는 다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약 7거래일 동안 올라왔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숨고르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힘이 꺼지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로켓맵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또 화두가 일론 머스크, 또 일론 머스크 하면 스페이스X와 FSD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걸 토대로 이 로켓맵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또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간 내에서 다시 한번 또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흔히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잠시 쉬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졌다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세는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저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술주를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사실 나스닥 지수가 테슬라의 상승에 조금은 가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엔비디아 강했는가? ASML 강했는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강했는가? 전혀 강하지 않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지금 이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S&P 500에서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ETF라든지 이런 인덱스 관련한 자금들이 또 빠져나오게 됐을 때 기술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테슬라의 상승이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만약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조정이 오늘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쉬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올랐다면 어떻게 보면 수급의 어떤 시소 양상으로 그동안 쉬었던 쪽을 보는 게 맞을 거예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 쉬었지만 빅테크주들 반등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쉰다면은 그 자금이 빅테크주로 옮길 법도 한데, 지금 빅테크 쪽에서도 마냥 좋지만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 장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그래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로켓랩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는데, 정규장에서는 28.4% 급등을 했고요.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0.3%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CPI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동기로 대비했을 때는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6%, 연준의 목표 2%, 그대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에 FOMC까지 함께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12월에 FOMC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CPI 발표 전망하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50% 정도였거든요. 근데 막상 CPI 지표 발표하고 나서는 7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순간에서의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FOMC를 통해서 11월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미 대선이라고 한 이벤트가 이 모든 것을 좀 덮어버리는 그러한 11월을 좀 보낼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어제 나온 지표, 그리고 12월의 FOMC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2기에 맞춰서 수혜를 보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의 주가의 방향성이 너무나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트럼프 2기에는 포트폴리오의 과감한 조정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FOMC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것을 좀 보시기보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줄일 것인지 비중을 내릴 것인지, 저는 이것에 판단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포트폴리오 개편을 정말 제대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우리 증시보다는 지금 미국 쪽에 조금 더 시선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미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낮아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는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달러까지 1,400원을 이미 넘어선 만큼 강달러 기조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수급 전환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연 쉽게만은 안 될 걸 알고 있지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수급 전환의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으신가요? 사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면 가장 이 가치 있는 원자재 혹은 이제 화폐 가치를 띠고 있는 광물 기준으로 보면 금이 항상 우선시 되어 왔던 과거의 패턴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3, 4년 동안은 오히려 국제 정세가 불안하거나 좋지 못하면 가상화폐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나 최근 한 달 동안에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에 가상화폐 시장의 수급이 정말 다 쓸어가고 있는 듯한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올해 이제 9월달,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금값 고공행진했거든요.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갑작스럽게 거래가 붙으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 금에 대한 어떤 가격의 가치도 좀 떨어지면서 거기에서의 수급이 지금 코인 시장으로 넘어갈 만큼 지금 수급의 이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을 토대로 많은 투자자분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 다 접고 미증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국장 다 덮고 코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미증시 한다 그래서 코인 한다 그래서 안 물릴 것 같느냐? 다 똑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제 시간차가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하고 수급의 공백이 심합니다. 하지만 밸류에 대한 부담은 낮다라는 거죠. 반대로 코인 이걸 밸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격이 벌써 1억이 넘는 시세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걸 싸다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미증시도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지금 포인트는 뭐죠? 관세를 통해서 자국을 살리겠지만 자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의 트러블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은 쪽을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K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을 투자를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의 메리트는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코인 시장 잘 나간다, 미증시 잘 나간다 해서 그쪽으로의 비중을 갑자기 늘려버리게 되면 그게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수급이 전환이 되려면 저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를 하게 되면 컨퍼런스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HBM에 대한 추가 이야기, 블랙엘에 대한 추가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IT가 좀 반응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러한 시기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사상 고공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제가 방금 확인해 봤을 때 9169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그만큼 위험도 함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미증시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우리 증시도 함께 좀 체크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BM 그리고 블랙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를 하니까 반도체 산업을 또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칩스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려감이 해소가 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TSMC가 중국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서 양가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는 이 반도체 산업의 이 앞으로의 전망을 어느 쪽에 좀 비중을 실어서 살펴봐야 될까요? 참 이게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더 고민이 깊은 쪽은 삼성전자일까 SK하이닉스일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양쪽 다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 삼성전자는 HBM이라고 하는 제품이 명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돈 벌 때 돈을 지금 못 버는 상황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HBM이라고 하는 제품에서 단연 선두주자로서 엄청나게 큰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의 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참 순탄한 길을 걷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 실적이 나오면 뭐든지 괜찮아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만약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HBM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HBM이라고 하는 대표 제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디램 이러한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덥석덥석 사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기술적인 펀더멘털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정세의 센티멘털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 대선을 앞두고 있었을 때는 반도체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도 시각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투톱 중에 SK하이닉스부터 챙겨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되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그 다음에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하면 두 기업이 딱 떠오르죠.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페타시스는 신뢰에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고요. 한미반도체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지금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을 소부장주들을 좀 챙기시기보다는요. 먼저 SK하이닉스의 반등력. 20만 원 위에서 계속 플레이가 되어야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20만 익스를 달성한 다음에 전 소부장을 보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달성을 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밸류체인 업종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또 가장 또 꼽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CDMO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공급망에 대해서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그 전망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중국이 하고 있었던 물량을 가져가는 나라와 가져가는 기업들은 매출이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가장 먼저 손꼽힌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는다면 ST팜과 바이넥스와 같은 중소형 CDMO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골자가 올해 이제 우리 3분기 제약바이오주를 올렸었던 어떤 모멘텀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을 못 씁니다. 오히려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쪽이 더 지금 좋은 상황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CDMO, CMO 쪽도 일단 트럼프 2기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은 더 보고 나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좀 코멘트도 많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느 쪽으로 불똥이 또 튈지 모르겠구나. 일단 CDMO, CMO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건 알지만 맹목적으로 믿기에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고 있고 수주잔고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공장 가동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은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T팜과 바이넥스가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뒤에 따라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계약 공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미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순위를 본다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그 다음에 ST팜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관망장세로 보시면서 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면 그때 정말로 바이넥스도 수혜를 보고 있구나, 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이 대장 중에 대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지금 연계가 돼서 SC 제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연계된 글로벌 빅파마들의 평균적인 시가총액이 35조에서 45조 사이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의 시총이 아직 25조 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기업이니 그들만큼 성장할 수 있겠다가 골자인 거고 어제 나온 레포트도 목표가 77만 원짜리가 나왔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약 35조 정도로 잡고 이제 계산을 하신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추가 상승 여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대감 더불어서 우려감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조선, 방산, 우주항공 이건 빼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지금 객관적으로 어디가 가장 유리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선입니다. 아니 방산을 왜 빼? 방산은요. 트럼프 2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워낙 상승세가 가팔랐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이들이 나쁘다. 여기서부터 이제 못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은 쪽은 저는 조선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은 다방면에서 굉장히 좋은 업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선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기술력과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조금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나오션이라든지 H중공업처럼 아무래도 이제 MRO 사업,
보수 공사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하나오션이 입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HD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메리트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보시겠지만 조선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은요, 조금은 다릅니다. 조선은 투자의 관점. 우주항공이야말로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화성에 언제 갈 줄 알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성 이야기는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스페이스X에 부품을 공급하느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감이 차이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페이스X에 부품을 납품하는 쪽, 뭐 HVM이라든지 아니면 컨택과 같은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 조선, 방산, 우주항공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선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MRO 추가 수주까지 받은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트럼프 2.0 시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대 부합한 물가 지표에 혼조 마감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월의 미국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10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좋은 경제 이야기 김영빈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ASM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특히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모테는 1984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반도체 장비 업체 ASM 인터내셔널의 합작 회사인데요. 두 회사는 반도체가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며 ASM 인터내셔널의 리소그래피 사업부를 떼어내서 ASML을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리소그래피가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당시에는 이 사업이 일종의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에이토번의 허름한 공단 내 목재 창고에서 100명도 되지 않는 직원으로 시작한 ASML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EUV 노방 장비 개발 과정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초고가 기술인 만큼 고객사도 한정적이고 R&D 비용도 매우 높았죠. 당시엔 일본 캐논과 니콘이 독자적인 광학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EUV의 성공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지 못했고요. 그동안 ASML은 2010년에 프로토타입 장비를 완성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ASML의 주요 제품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즉 EUV 리소그래피 장비입니다. EUV 리소그래피 장비에서 ASML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100%입니다. EUV 리소그래피는 첨단 반도체 인쇄 기술로 극자외선 빛을 이용해 실리콘 웨이퍼에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일종의 포토 리소그래피인데요. 여기에서 포토 리소그래피란 반도체 표면에 사진 인쇄 기술을 사용해서 직접회로, 부품, 방막회로, 프린트 배선 등을 만들어 넣는 기법을 말합니다. EUV 리소그래피는 13.5 나노미터 파장의 극자외선을 사용해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한 회로 패턴을 형성해 더 작고 효율적인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한 대에 3천억 원 수준인 장비를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죠. 때문에 ASML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는 ASML. 지난달에 3분기 실적이 기존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유출이 되면서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했죠. 기존 실적 발표일인 16일보다 하루 앞선 15일, 자사 웹사이트에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잠시 게시가 된 겁니다. 이내 자료는 삭제가 됐지만 모두가 실적을 본 뒤였습니다. 유출된 것도 모자라 수주와 매출 전망도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3분기 주문량은 26억 유로로 컨센서스인 53억 9천만 유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내년도 순매출에 대한 회사의 전망치도 300억에서 350억 유로 규모로 컨센서스인 358억 유로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자료 유출로 인해서 ASML의 주가는 이날 15%까지 폭락한 후에 잠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죠. 이는 1998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ASML 쇼크의 여파로 유럽과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도 이날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번 ASML의 실적 부진은 삼성전자와 인텔 등 ASML의 핵심 고객사들의 기술 역량 약화로 인한 투자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업계의 자본 지출 사이클이 둔화하고 있고 따라서 E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도 둔화한 거죠. ASML도 부진한 장비 예약 실적을 두고 EUV 리소그래피 장비에서의 수요 지연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 역시도 ASML의 실적 쇼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ASML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길이 제한이 된 겁니다. 중국은 ASML의 최대 시장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저 다센 ASML CFO는 내년 중국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ASML은 매출의 49%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내년엔 중국의 비중이 이보다 무려 29%포인트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는 AI 분야에선 계속해서 강력한 발전과 상승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시장 부문들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수요 회복 속도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완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며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죠.
푸켓 CEO는 지난 4월 피터 베닝크 전 CEO의 퇴임에 이어 새롭게 ASML의 수장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30년 가까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해 왔는데요. 1997년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로 꼽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지난 2008년 ASML에 합류했습니다. ASML에서는 EUV 담당 부사장과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등을 역임했습니다. 푸켓 CEO는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난달 22일 블룸버그 통신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한 행사에서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적절한 방향은 무엇인지 또 유럽의 옳은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미중 간 패권 경쟁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공급망 이슈 등 다양한 도전 과제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ASML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ASML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한 건데요. 다만 CPI가 전년 동비 대비 2.6% 정도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25bp로 거의 확정치 되다 싶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밀리고 미국 증시에 치이고 여기 주어가 없죠. 바로 국내 증시입니다.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트럼프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고공행진하면서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S&P와 나스닥 역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역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열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말 연내 2억 원까지 돌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마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와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결국 코스닥은 700포인트 아래를 기록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33거래일 내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었던 상황과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삼성전자를 11거래일 내내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하방 압력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를 움직였었던 테마들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선 로봇즈 상승세를 굉장히 강하게 타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발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증시 역시도 로봇즈에 한해서는 강한 모습을 기록한 건데요. 이로써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를 향한 사랑이 외사랑이 아니고 쌍방이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4년 내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리노이 지금 주에서는 계속해서 로봇과 관련해서 더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하고 있고요.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를 더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언급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끌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EQ셀의 최대 주주가 된 휴림 로봇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어제 로봇주의 상승 탄력을 더욱더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휴림 로봇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유진 로봇과 로보로보도 10%대 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원전입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누가 당선되더라도 원전주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 이전부터 원전주는 강한 상승 흐름을 탔었습니다.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로 트럼프도 원전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원전 나도 지지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부는 SMR 역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추가적으로 전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웃음 짓고 있는 국내 원전주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역시 빅테크가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이터 수요에 원전 수요 역시 함께 확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외로 원전주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민주당이 정부 원전 예산을 수용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선회 조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G2파워와 대창 그리고 일진파워가 강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과 로봇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다음 테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2차 전지는 상승 모멘텀을 갑작스럽게 타는 모습에 이게 우려감과 기대감이 함께 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좀 공존했었죠. 테슬라는 급락했습니다. 지금 전날 테슬라가 하방 압력을 갑작스럽게 보여주면서 6%대 빠진 채 장을 마무리 짓자 우리 증시도 테슬라발 악재로 2차 전지가 강하게 내림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2차 전지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 자체가 이 캐즘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는 고려아연에도 일단 일정이 있었죠. 고개 숙인 최윤범 대표이사 일단 고려아연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장 초반에 고려아연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으나 바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고려아연도 함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테슬라의 급락 영향으로 2차 전지와 전기차 어제 전반적인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단 리비안 관련주는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폭스바겐과 리비안이 합작회사에 조금 더 투자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슈에 리비안 관련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준 채 마무리가 지었었습니다. 고려아연 10% 넘는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엔캠과 덕산 테코피아 2차 전지로 분류되는 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과 원전 등 상승하는 그런 테마들도 있었다면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 역시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능일을 맞이해서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살펴볼 내용들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실 텐데요. 먼저 어제 시장을 좀 돌아봤을 때 추가적인 악재 없었고요.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할 만한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미국 시장 혹은 코인 시장으로 눈을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동성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JYP 엔터부터 보겠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YY 대비해서 22%, OP는 10.4% 상승했습니다. YY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라서 애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QOQ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78% 상승했고요. OP 같은 경우에는 무려 세 자릿수입니다. 418%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터가 전 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다시 한번
바뀌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분기 최대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숨겨져 있는 은둔 고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관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 쪽에서는 관세에 대한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JYP 엔터가 먼저 좀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내일은 BTS의 진의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5년 동안 월드 투어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된다면 예상 매출액이 이연 수요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한 1.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더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JYP 엔터가 먼저 쏘아 올렸고요. 9.8%로 상한가에서 마감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브랜드 보겠습니다. 이마트 밑에 있는 노브랜드 브랜드 아니고요. 의류 관련해서 OEM과 ODM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디자인부터 수출까지 같이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 소각과 실적 발표를 같이 하게 되면서 주주 가치 재고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게 됐습니다. 10%대 상승률 보이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BHI입니다. 원전에서 대표 관련주인데요. 사실 트럼프나 해리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원전 쪽은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흐름이 꺾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원전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예산에 있어서 증액의 합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 한번 돌리는 복구시키는 데 있어서 증액하는 예산 한 1억 원 정도의 합의를 도달하게 됐고요. 그의 소식에 반하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주가 반응이 크진 않았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1.6% 정도 밀리면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고려아연 살펴볼 텐데요. 유증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최윤범 회장이 10월 23일에 공개 매수를 끝내고 나서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증 발표를 돌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유증을 철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공했을 때 지분 매수가 한 3, 4%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주주들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유증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책임지고 이사회 의장직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무게추는 영풍과 MBK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5%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양시장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코스피는 2,412선, 코스닥도 686선에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블랙 먼데이 때 저점을 좀 찍었던 부분에 거의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 찾기가 더 쉬운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속보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환율 시장이 오르고 주식 시장은 계속 내리게 된다면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채안펀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속보에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5만 원이 지지가 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출발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어제 기사 하나 확인해 보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팔지 않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현재 손실 구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보유 지분량이 지금 56%에서 52%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오늘 또 4만 전자까지 내려가게 될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로 더
크게 밀려나면서 18만 원 선도 하회하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방어해주는 게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1.7% 강세 보이면서 41만 9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11월 19일에 CEO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다 밀렸습니다. 근데 어제 여의도 증권가 리포트 보면 TP가 다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나왔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73에서 77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인용을 해보자면 ADC 관련해서 SC 제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했던 IR 내용을 좀 확인해 봤을 때는 키투르다 SC와 관련해서 FDA 신청도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가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리가켄바이오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시죠. 네, 11월 14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랠리의 열기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는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0.26% 상승을 2.6%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개장과 함께 상승부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65% 상승했습니다. 각각 2,430포인트, 69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700포인트 선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이목재를 제외하고는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이 0.24%, 섬유의복이 0.73%로 가장 높게 자리하고 있고요. 종이목재가 0.28%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학과 의약품이 0.17%, 0.4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0.09% 상승하는 반면에 철광과 금속은 1.14%로 업종 내에서도 낙폭이 꽤나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가 1% 가까운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0.86%, 운수장비가 0.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운수장비가 내려가고 운수창고가 올라오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철강과 금속은 고환율의 타격을 크게 받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환율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초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전 업종 모두 다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1%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과 제조가 0.95, 0.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0.61로 그 다음을 자리하고 있고요. 건설이 0.28%, 그래도 상승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과 복제 쪽에서 1%대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섬유, 의류가 반대로 0.1% 상승률을 소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린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려갔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아마존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엔비디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칩 점유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0.82%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세를 도전하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0.2% 상승을 하면서 57,0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 달에 열리는 미국의 애틀랜타 SC24에 나란히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알리기에 주력을 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는 HBM 제품 그리고 AIM 최신 가속기 카드인 AIM X 솔루션을 전면 내세운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2.18%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3%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을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71%, 리가켄바이오가 훨씬 더 큰 폭의 상승률 2.0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머크사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 이 키트로더의 SC 제형이 미국 임상 3상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말과 함께 FDA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7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각각 1.46%, 2.01%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2.07%, HLB만 0.17%가 내려가면서 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목들은 어떤 등락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떨어지고 종목별로 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이 보여졌습니다. 전자기술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보합권의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6,600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1.04%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2.97%, 거의 3% 가까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오늘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MRO 추가 수주까지 받은 영향이 또 크게 받고 있는데요. 4.1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성 본부장과 얘기를 했을 때 이 트럼프 랠리에서 조선, 방산, 항공우주 이쪽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조선업종의 상승세가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한 만큼 조선업종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69%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1.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도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0.8%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엔솔은 현재 1.3%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39%로 지금 이 섹터 내에서 대부분 종목들 오랜만에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0.48%, 셀트리온 0.61%,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1.91%, 대부분 종목들 오늘 함께 흐름 잘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CDMO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펩트론 함께 잘 가고 있네요. 3.1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대장격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는 섹터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접목시킨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렸었죠. 1.21%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2024 지스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많은 신작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게임 업종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이 0.84%, 크래프톤이 1.8%
1.8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그 뒤를 이어서 1.61% 상승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0.49%로 게임 업종 내에서는 가장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매출이 재반등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찍힐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프트업은 3분기 실적이 컨센에 어느 정도는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승리의 여신 아테나 니케가 내년에 2분기로 지금 출시가 지연이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오늘은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단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소부장단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SKC가 0.9%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이 0.87% 비슷한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는 0.86, 한화가 2.5%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가 2.91%로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자리하고 있고요. 둘 다 지금 1%가 훨씬 더 넘어가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기랑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오름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나 주면서 지수가 일단은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제약 바이오단에서 어제 많이 밀렸던 걸 좀 만회를 하면서 그래도 강세를 좀 지켜주면서 1%대 상승불은 켜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는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여전히 조금 주도업종 부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또 1,400억대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이제 28억.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는 이제 수급 주체가 이제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개인들은 적극적인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이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을 본다면 사실상 이제 이건 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반등은 결국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오늘 반등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좀 추세적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지금 담기에 상당히 좀 좋은 자리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머징 마켓 기업 그 국가들과 조금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성적이 가장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다른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밸류업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 구조를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재벌 중심의 그런 기업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상당히 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ETF가 나온다라고 할지언정 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뭔가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가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잠깐이라도 뭐 미국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야당 쪽에서 추진을 좀 하고자 하는데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고요. 팀장님,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블랙 먼데이 당시 때 코스피가 2386선, 코스닥이 672선이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만 봐도 뭐 거의 근접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오늘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좀 기회로 보고 계실까요? 뭐 섹터 얘기하시는 걸까요? 섹터로 한번 볼까요? 섹터로 좀 보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그래도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원전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업, 방산 쪽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쪽도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수혜주지만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성이 또 크지 않을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전히 화장품이 지금 밸류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 트럼프 자체가 지금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가 뭘 좋게 보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조선 쪽이죠. 그래서 MRO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선박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정부에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국내 조선 3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재해 사고가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MRO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또 이제 필리 조선소를 또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다 무너져가는 이제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당연히 현지에서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을 상당히 좀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MRO 관련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오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MRO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연평균 한 10% 이상 매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 규모가 한 20조 원대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뭘 원하느냐? 결국에 이제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MRO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이제 자국을 또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해군 관련해서도 지금 강화시키려는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본다면 여전히 좀 조선 쪽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신조선가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들이고 결국에 지금 슈퍼사이클은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조선하고 방산 쪽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쪽도 당연히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SMR 관련해서 또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 시장에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환경 오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탄소 정책도 좀 펼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SMR 관련해서 투자는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이나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방산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쪽에서 하나오션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하나오션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1위 삼성전자가 오늘은 보니까 0.9%, 1% 넘게 지금 상승부를 좀 더 켰습니다. 51,4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6만 원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한 10% 넘게는 일단 손실 구간에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나마 어제 좀 보면 장중에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순매수가 잠시 좀 찍혔었거든요. 종가로 보니까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담았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고 나서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은 일단 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시선이 변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최소 HBM 중심으로는 시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콜 테스트 통과를 어느 정도 지금 한 상황이다라고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은 뭐냐면 수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차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뭐 콜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하이닉스의 입지를 흔들 수 있을까라는 점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면 싼 가격대는 맞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입지 확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는 좀 같이 갈 수 있는 구도 정도는 조금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1월 20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삼성전자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차적인 문제는 다소 조금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단기적인 반등세는 좀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 상승을 이루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예단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14조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까지 보면 한 15조 원대 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1조 원대 이상, 적어도 이제 10분의 1 이상 정도는 다시금 유입이 돼야지 좀 추세적인 반등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 달 28일, 29일에 한번 수급이 들어왔지만 한 2천억에서 3천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빠져나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는 기관들과 또 이제 개인들의 수급으로 좀 받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까지는 상당 부분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6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PBR 1배 미만일 때는 매력적이었다라는 공식도 일단은 깨졌습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도 56%에서 한 52%까지 어제 기준으로 좀 떨어졌고요. 6만 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업황에 대한 회복도 같이 좀 따라갈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유한양행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또 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IR 관련해서는 일부 애널리스트가
ADC, SC에 관련해서는 아직 이 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TP를 73만 원, 일부에선 77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가캠도 어제 TP 상향하는 리포트 나왔었는데 둘 다 주가는 같이 밀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펀더가 좀 튼튼한 종목들은 오히려 그렇게 눌린 날,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담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바이오는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상반기 때부터. 근데 이제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올라가니까 맞아요. 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을 할 때 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펀더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기업들이 저는 고점 대비 하락을 한다면 그게 저평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업황이 안 좋은데 빠졌다고 해서 또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관련 ADC 또 플랫폼 관련 기업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펀더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뭐 딱히 개별적인 악재도 없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아직까지는 숫자에 좀 찍히지 않는 기업들도 일부 있지만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까지도 또 받쳐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ADC 관련해서 기업들은 좀 꾸준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ADC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산업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앞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걸 먼저 지금 스타트를 끄는 게 이제 유한양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제 병용요법인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분야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최초로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항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기타 파이프라인까지도 이런 이제 기술력 확대가 좀 이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고점 대비 밀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내릴 때는 또 무서워서 못 담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키트루다 SC를 내년 1월 중에 FDA에 신청한다, 허가 신청한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더불어서 내년 중에 임상 3상에 대한 발표 나올 건데 성공으로 추정한다라는 코멘트도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 네이버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시총 1위부터 10위 중에서 유일하게 네이버만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좀 지었거든요. 물론 개별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네이버가 이렇게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이유는 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또 넷플릭스와 지금 또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12월 달 되면서 뭐 엔터 게임도 보셔야 되지만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2라든지 이제 또 대작 출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역시도 지금 넷플릭스와 어떤 협약을 좀 맺게 되면서 이게 콘텐츠 관련주로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바닥은 좀 지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최근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좀 좋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결국에 네이버가 못 간 이유는 뭐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도 있었지만 혁신에 대한 부족도 있었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AI 시장에 조금 너무 늦게 진출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결국에 이제 광고 수익까지 좀 악화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15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라갔지만 사실 적정 주가를 한번 따져본다면 최소한 20만 원대까지는 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보다도 일단 룸은 조금 더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엔터테인먼트가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JYP 엔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특히 QOQ 대비해서 세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랠리 관련해서는 은근히 좀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 관세와 관련해서는 좀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엔터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양자 암호고요. 어제 미국 시장 안에서 아이온큐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허 취득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 오늘 관련해서 우리 주식들도 같이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랠리로 같이 수혜받는 쪽으로 지금 이름 섹터 분류되고 있죠. 이쪽은 좀 잠시 쉬어갈 때가 오히려 기회였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시세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엔터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조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유독 좀 JYP 쪽이 강한 시세를 조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최악의 업황은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관세에 있어서 약간 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 콘텐츠 그리고 이제 엔터 쪽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부분들만 봐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5년부터는 다시 한번 작년처럼 이렇게 성장을 좀 달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전반적으로 지금 악재가 해소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장 이제 엔터사들에게 있어서 큰 리스크 요인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정 리스크, 아티스트들의 어떤 사건 사고가 상당히 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주요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좀 부재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겹겹이 쌓였던 게 올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가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적 공방으로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재료 자체가 이전부터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아예 영향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뭐 BTS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견조했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런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또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하이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JYP 엔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영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티스트 사건 사고 이거는 사실 엔터사들이 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JYP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여기 또 경영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그런 아티스트 노이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자유롭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진출 제한도 이제 좀 풀렸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관계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한한령 때 사실 마음 놓고 콘서트라든지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또 무비자 승인을 했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 의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또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S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팬덤 비중이 상당히 높고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SM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YG 엔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베이비몬스터 이후에 뭔가 그런
앨범 출시에 대한 부재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엔터 4사 중에는 실적이 가장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이런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재가 상당히 좀 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로제의 아파트 흥행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블랙핑크 완전체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부터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엔터가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숨겨져 있는 은둔 고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늘 엔터는 휴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봤을 때는 휴먼 리스크보다 오히려 시장 리스크가 더 크게 투자자들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앞서서 YG엔터 말씀해 주셨는데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로 나왔던 노래가 빌보드 200에 첫 진입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연결지어서 머스크 트레이드도 좀 잠시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차기 행정부를 좀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 효율부 여기 수장에 머스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뭐 무선통신, 우주까지 해서 머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할지, 거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숫자로도 이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슬라를 보면 최근에 이제 사실 테마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테마주처럼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가 성장성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좀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테슬라조차도 이게 실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따라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 쪽에 붙었던 이유가 이제 기업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선호했던 부분들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인 사업이 잘 되려면 결국에 규제 완화를 시켜야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근은 이제 신사업인 ESS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도 더욱더 적극적인 이런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역시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선 좋으나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슈 소멸시에 또 급락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추진 가능성도 있어서 기대감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워낙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실적도 잘 뒷받침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필요한 섹터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외환 당국이 개장 전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면서 환율 상단을 어느 정도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03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양지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각각 0.25%, 0.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23포인트 선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69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470억 원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따라서 543억 원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2,010억 원 큰 폭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303억 원, 개인이 106억 원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97억 원 계속해서 팔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 혹은 이렇게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호실적을 냈던 이슈들 위주로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58%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51,300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매출이 22% 올라왔고요. 영업이익이 10.4%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름폭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7.64%가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828%나 올라갔고요. 매출이 67% 상승했습니다. 해운주도 잘 가는데 조선주도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현재 4.4%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도 굉장히 호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3.7%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83.5%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3.86%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양시장은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불은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하고 30분 정도 흐르니까 테마의 변화는 좀 있습니다. 실적 뒷받침되는 HMM 중심으로 해운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범양건영 그리고 이화공영이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 작은 종목들이니까요. 변동성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